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 대선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투표가 시작됐고, 물론 이제 11월 3일 날 정말 그 투표하는 날이지만은 이 투표가 이제 우편 투표도 시작이 됐고, 그리고 주별로 이제 사람들이 가서 투표, 사전 투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전 투표도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그 2주일 동안 그 투표 상황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온 세계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정치 제도 중에 하나의 특이한 제도입니다. 이 세상에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세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지사보다도 약해 보이기도 한 그 대통령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다툼이 정말 이제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미국의 국방장관 에스퍼 장관이 향후 미국은 500척 정도의 해군력을 보유하겠다. 그 오바마 때는 300척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군함 숫자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350척 해군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 해군한테 약속을 했죠. 해군은 355척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030년까지 355척 해군을 가질 예정인데, 이거를 500척 이상의 그 해군으로 건설하겠다는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제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대통령을 많이 모방해서 만든 그 대통령제인데, 미국 대통령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세계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재미있는 상식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사실은 발명한 나라나 마찬가지죠. 영국에서 이제 의회가 있고, 영국의 그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 보통 국민들의 권리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권리장정 같은 것이 이제 13세기에 나왔으니까, 영국이 수백 년 앞선 그 민주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현대 민주국가의 그 대표적인 제도는 역시 그 미국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를 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초의 국민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왕이 주인이 아닙니다. 왕이 주인일지라도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오면은 국민들은 아주 그 좋은 정치 밑에서 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것은 세계에서 미국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마 프랑스 혁명이 미국의 독립혁명의 자극을 받아서, 미국 독립혁명이 1776년인데 프랑스가 1789년이니까 한 20몇 년 만에 프랑스에서도 이게 왕이 주인이 아니라 보통 국민이 주인이야 하는 그런 민주제도가 생겼죠. 근데 미국은 그 제도를 발명을 했습니다. 아예 만든 거예요. 고안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편하게 살려면은, 그렇지만 국민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없으면 안 되죠. 정부가 있고 정치가가 있고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들이 국민보다 훨씬 더 권력이 크면은 그럼 국민들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제 권력자들을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낮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못 살게 굴 수 있는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의 정치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이 보장하는 그런 장치를 미국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입법, 행정, 사법인데, 입법이라는 것은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는 것이고, 사법이라는 것은 그 법 집행이 올바로 돼 있나를 이제 감시하는 제도인데, 바로 권력기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근데 그 권력기관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은 또 거대 권력이 생기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견제와 균형. 그래서 그 대통령이 항상 견제를 당하고 균형을 당하는 그런 그 직책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왕인데, 왕 그러면은 누구한테 견제를 당하지 않는 것이 왕이죠. 근데 미국은 견제를 당하는, 그래서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고 평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하고 어느 임기를 거치면 나와야 되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뭐 보면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세계 제일의 대통령,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아더 슐레진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은 거의 황제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1973년에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더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제왕적 대통령 그래갖고 미국의 대통령을 거의 다른 나라의 황제에 해당되는 그렇게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한 뭐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금년 초부터 지금 미국도 그냥 뭐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좀 관심 있게 본 사람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뉴욕 시장한테 뉴욕에서는 안 되는구나. 뭐 방역하는 거라든가 뉴욕의 모든 것들이 뉴욕 주지사가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어느 주에서 막 폭동 났을 때 보니까 주지사가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주지사가 지멋대로 해가지고 폭동이 더 나는데 왜 방위군을 투입하지 않느냐고. 방위군이 들어가면 일이 금방 해결될 텐데 근데 주지사가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의 각 주들은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부분마다 대통령보다 더 큰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디즈니랜드라는 애들 좋아하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원래 있던 거는 그 캘리포니아죠. 그리고 플로리다에 하나 더 생겨가지고 플로리다 거가 뭐 더 크다고 그럽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디즈니랜드 그리고 저쪽 올란도라는 도시인데 플로리다 줍니다. 거기에는 디즈니 월드 그래가지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디즈니 월드는 오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러 가는 모양입니다. 플로리다 주 주지사가 지금 열어도 돼.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실 플로리다하고 캘리포니아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안 돼.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것을 다 열지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지사한테도 밀린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뉴욕 주지사 쿠오모하고 대통령하고 둘이 이제 서로 언쟁하는 거 보면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게 꼭 나치스 히틀러 같아. 그렇지만은 보면은 주지사한테도 못 이기고 그리고 뉴욕 시장한테도 어떤 때 밀리는 것 같고 바로 그 미국의 정치의 특색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견제를 당하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무엘 한팅턴 같은 사람은 미국 정치를 그 부조화, 디스하모니, 부조화의 정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센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허약하기도 하고 바로 미국 대통령 뽑는 것도 되게 복잡해요. 뽑는 것도 복잡하고 선거 과정도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냥 뭐 이걸 우리 몰라도 다 되지만은 그냥 그 공부한다는 재미로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거 일자가 4년마다 하는데 4년마다 선거하는 날짜가 바뀝니다. 어떻게 날짜를 정했냐면 금년은 11월 3일 날 하는 거로 돼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은 11월의 첫째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로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냐 하고서 첫째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1일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11월 1일 다음 화요일이니까 11월 2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는 11월 2일입니다. 그런데 첫째 월요일이 7일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내리니까 11월 8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11월 2일서부터 12월 8일 사이에 이제 정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또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11월 1일 다음에 첫 번째 화요일.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이 화요일일 경우에는 11월 8일 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2일서부터 8일 사이가 되겠죠. 예.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왜 그런 날이 정해졌느냐가 그 나오더라고요. 그 역사에서 나온 건데 미국 사람들이 일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은 빠져요. 근데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평일에 각각 첫 번째 마지막
됩니다. 평일에 첫 번째 날하고 그 마지막 날. 그래서 그걸 또 뺐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수요일 날, 월요일 날, 금요일이 빠지니까 목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두 개가 남죠. 목요일 날은 영국이 투표하는 날입니다. 영국 선거가 다 목요일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영국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그 목요일 날은 안 하고 그래서 화요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럼 왜 11월로 정해졌을까? 옛날에 그 미국 동쪽에 13주가 있었는데 그 미국의 12월 첫 번째 주가 넘으면 이제 눈 옵니다. 눈. 그래서 추워요. 그리고 그거보다 앞주에는 또 추수가 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맨 처음에 미국은 농업국가니까 그리고 눈이 오기 전에 눈이 오면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결정된 날이 바로 11월에 그 2일서부터 8일 더 늦으면 눈이 오고 더 이르면은 농사가 마무리되기 전이고 그래서 11월 그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날 4년 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당선자로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날 뽑힌 것은 아닙니다. 그날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다가 투표하겠다는 선거인단이 힐러리한테 투표하겠다는 선거인단보다 더 많이 뽑힌 날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인단은 언제 대통령 선거를 하느냐?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 날 모여서 합니다. 538명이 그날 모여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보면 제일 빠르면 12월 13일, 그리고 제일 늦으면 1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대통령이 완전히 뽑힌 거는 12월 13일에서 19일 그 사이에요. 금년에는 뭐 언제 되는지 한번 계산 아직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금년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이 언제인지 한번 뭐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날 이제 선거인단이 가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날 확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20일 그러니까 무조건 취임일은 1월 20일입니다. 그것이 일요일이고 뭐고 관계없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은 1월 20일이다라는 뭐 그런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오기 전이고 농사가 끝난 후 그래서 11월인데 일일은 또 매년 뭐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뭐가 바쁘죠. 어느 사회든지. 그래서 일일은 빼고 하자. 그래가지고 나온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반수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3명 나왔을 때 후보가 3명일 땐 과반수 못 얻을 경우도 있죠. 그때는 상위 3인자 중에서 하원에선 촌촌한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미국 역사에서 뭐 그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이라는 게 뭐냐? 직접 선거로 하지 직접 선거를 못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은 이제 선거인단 제도가 생긴 것은 미국의 역사를 보면 되는데 맨 처음에 미국에 13주가 생겼죠. 미국의 13주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깃발 보면은 옆에 그 띠가 있죠. 띠. 그러니까 이제 Stars and Stripes. 성조기라고 합니다. 스타가 별,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옆에 있는 띠. 그 띠가 13개입니다. 그게 13개가 바로 미국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주가 13개여서 그 띠가 13개고 지금 그 앞에 그 별이 50개인데 50개라는 것은 주가 50개라는 소리입니다. 그 50개가 된 것은 1959년입니다. 그래서 58년 이전에 미국 깃발은 별이 48개입니다. 그 59년에 하와이하고 알래스카가 미국의 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 50주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상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도 50주를 틀리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51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59년까지는 48개 주, 59년에 이제 50개 주로 됐습니다. 뭐 어느 또 주가 하나 더 생기면 이제 별이 하나 더 붙겠죠. 근데 이제 지금 거의 한 60년 이상 이제 50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13개 주에서 나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만들었어요. 미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있어야 되죠. 큰 주, 그때 제일 큰 주가 버지니아 주입니다. 버지니아가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는 가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원하고 하원을 만들고 전부 다 인구 비례로 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조그만 주, 뉴저지가 그때 제일 작은 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작죠. 뉴저지 주가 단원제로 합시다. 단원제. 그리고 국회의원 수는 똑같이 합시다. 큰 주나 작은 주나 국회의원은 같이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13분의 1이지. 인구 많은 주는 국회의원 많고 우리는 국회의원 적으면은 우린 13분의 1로를 못한다면은 합치지 않겠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간쯤 되는 코네티커트 주가 모든 주가 국회의원을 똑같이 내는 상원. 그 상원은 모든 주가 인구가 많던 적던 상원은 다 2명입니다. 그리고 하원.
하원은 인구 비례로, 그래서 국회를 둘을 만드는데 하나는 큰 주나 작은 주나 관계없이 의원수가 똑같은 상원, 그리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하는 하원. 그래서 그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주, 작은 주, 그 중간주인 코네티커트가 중재를 해서 상원도 만들고 하원도 만들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할 때는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하원의원이 435명입니다. 그건 인구 비례예요. 그러니까 3억 2천만을 435로 나누면은 한 사람이 대략 거의 한 70만 정도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원은 50개 주인데 각 주에 2명이니까 100명. 그래서 이제 535명이 나오죠. 그런데 워싱턴은 특별하니까 워싱턴 DC에다가 3명을 줍니다. 선거인단을. 그래가지고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 숫자는 언제부터 435명이냐? 1910년부터 435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10년 동안 늘지가 않았어요. 인구는 뭐 110년 동안에 뭐 두세 배가 늘었을 텐데 하원의원 숫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주가 생길 때마다 2명씩 늘어나는 그런 거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538명. 그런데 538명 중에서 과반수, 그러니까 269가 딱 반인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270. 그래서 270 이상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미국 선거는 그래서 각 주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적어도 선거인단이 3명이 됩니다. 인구가 정말 적은 주들이 있어요. 와이오밍 같은 데는 정말 인구가 적은데 그 주는 그래서 상원의원이 1명입니다. 70만 명 정도가 1명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정말 7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원의원 1명, 상원은 무조건 둘이니까. 그래서 와이오밍주 같은 데는 3명의 선거인단이 있죠. 그리고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 게 지금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55명의 선거인단을 가지는데 상원의원 2명 더하기 하원 53명. 그래서 55석입니다. 그리고 와이오밍이 3석. 예. 누가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일단 35살이 넘어야 됩니다. 35살.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14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키신저 박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키신저 박사는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았는데 태어난 곳이 독일입니다. 미국 국적도 있는데 그 사람이 참 뼈대 있는 농담을 했는데 나는 미국 대통령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황제가 될 수 있죠. 그 뭡니까? 미국을 완전히 독재 국가로 만들어 놓고 군주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지가 황제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의 출마 자격 자체가 없죠.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미국 헌법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탄핵 얘기할 때 하원에서는 과반수만 넘으면 탄핵이 소추가 되는데 상원의 3분의 2가 돼야지 탄핵이 이제 결정이 된다 했는데 미국의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원의 3분의 2, 상원의 3분의 2 합의를 봐야 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원, 상원이 3분의 2씩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그것이 정말 법안이 되려면 50개 주에서 4분의 3이 이 헌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50개 중에서 4분의 3이니까 나눠보면 37.5, 즉 50개 중에서 38개 주가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헌법이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헌법 바뀌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그 헌법 수정 뭐 몇 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본론이 1787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 23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대통령이 선서할 때 나는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아주 그 신성한 그런 법으로 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지금 미국 깃발 하나 그림으로 보실 텐데 이 깃발이 1959년까지 쓰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이 48개예요. 별이 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씩 8줄로, 그래서 6, 8이 48에서 48개가 돼 있고 59년에 하와이하고 알래스카가 각각 하와이가 50번째, 알래스카가 49번째 주로 편입이 돼가지고 미국 깃발이 이제 별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죠. 배열 모양이 여러분들 딱 보면 아 이게 다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2차 대전에 미국 영화를 봤는데 깃발을 어떤 거 들고 있냐 보고서 아 이거 깃발이 틀렸다 맞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지금 깃발을 다 뭐 2차 대전 군인이 저 깃발 들고 서 있으면 그 사진은 틀린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50개예요. 50개 국가가 합쳐서 만든 나라. 그래서 이제 합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50주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개 국가가 모여서 한 사람을 대표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 뭐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 다 합쳐서 우리는 다 미국 사람 아니겠어?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하와이 주 대표 뽑고, 그러니까 각 주가 그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리노이주라고 예를 듭시다. 일리노이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승자 독식 제도다. 그런데 그 승자 독식 제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대통령 한 사람 뽑는 거죠.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1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리노이가 한 사람을 뽑으니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와이오밍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세석을. 왜? 와이오밍의 대표는 한 사람이니까. 일리노이 대표도 한 사람. 그런데 이제 50주의 대표니까 그걸 다 합쳐가지고 과반수가 넘는 사람. 그래서 538석에 나누기 2, 269 플러스 1 과반수. 그래가지고 270석을 넣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50주를 상징하는 사람이지 미국 전체 국민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바로 미국이 생길 때 큰 주, 작은 주, 그 타협의 산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큰 주는 좀 억울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캘리포니아 선거인단이 55석이라고 그랬죠. 그 옆에 있는 와이오밍에는 선거인단이 3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55석은 상원 2명 더하기 하원 53명, 와이오밍의 3석은 상원 2명, 하원 1명. 그런데 그러니까 인구는 대략 계산해서 캘리포니아 인구가 와이오밍 인구의 53배가 되죠. 하원이 이쪽은 한다고 이쪽은 53이니까. 근데 53배나 되는 인구를 가졌는데 대통령 선거인단은 55대 3입니다. 즉 18.3배밖에 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와이오밍은 3표, 저쪽은 55표. 그러니까 55 나누기 3, 그럼 18.3.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인구는 53배인데 선거인단 수는 18.3배밖에 안 갖고 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여론조사가 틀린다고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집어넣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오밍의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사람 거의 한 3사람쯤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선거인단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전체 득표수 파퓰러 보트라는 거가 있고 선거인단 수가 있는데, 미국은 만들 때 선거인단 수가 기준이 되게 만든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캘리포니아가 우리 인구가 와이오밍보다 53배나 되는데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18.3배밖에 안 돼 있는 이 제도는 싫어. 그러면 와이오밍이 탈퇴하고 맙니다. 미국에서. 난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좀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한 거가 트럼프가 얻은 숫자입니다. 6,298만 4,828표. 힐러리가 얻은 숫자가 6,585만 표. 그래서 힐러리는 전체의 48.2%를 얻었고, 그리고 트럼프는 46.1%. 무려 뭐 거의 한 300만 가량 이겼죠. 근데 선거인단 수를 보니까 트럼프는 306, 클린턴은 232. 바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여론조사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그냥 생각보다 막 틀리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복잡한 제도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이라는 그 사회,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징,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 특징을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막 틀리고, 우리가 이제 뭐 1948년에 트루만 대통령도 형편없이 틀렸고, 2016년에 힐러리가 당선된다는 것도 틀렸고, 이런 경우들이 아주 미국 역사에 자주 나타난다 하는 그 사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머리라는 것도 있고 코커스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프라이머리는 사람들이 가서 투표하는 겁니다. 나는 공화당원인데 우리 당에서 트럼프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 주마다 어떤 주는 보통 사람들이 다 가서 투표하는 주, 그거를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예비선거. 그리고 어떤 주는 코커스라고 그래가지고 당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표자들이 전당대회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트럼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다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죠. 그래서 뭐 예비 선거가 프라이머리도 있고 코커스도 있고 그리고 뭐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뭐 이것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오와는 코커스라고 그러고 뉴햄프셔는 프라이머리라고 그러는데 보통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뭐 2월, 3월 달부터 뭐 미국 전체가 들썩들썩하죠. 미국 대통령은 왜 8년만 하는가? 왜 8년만 하는가가 아니라 원래는 대통령 임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해도 되는데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2번 하고서 사람들이 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더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불문율로 대통령은 2번 하고 관두는 거다. 그 불문율로 거의 100 몇십 년 지속됐죠. 1796년에 3선 출마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선 2번 하고 그만둔다는 전통이 생겼는데 이 전통이 언제 깨지느냐면은 1940년에 깨집니다. 1940년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8년 임기를 채운 후에요. 근데 이때 이제 전쟁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나와가지고 3선이 됩니다. 그리고 1944년에 또 붙습니다. 그래서 4번을 스트레이트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1945년에 재임 중에 그 사망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을 4번 당선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계승을 했고, 그리고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그 민주당의 시대가 1933년부터 1947년까지 한 14년 동안 민주당이 대통령을 독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화당이 뭐 상당히 그 불만스럽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센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뭐 4번씩이나 당선되니까 1951년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수정 헌법이죠. 만든기보다도 헌법을 수정해서 대통령 임기는 2번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951년 이후부터 2번만 한다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대통령 여러 명 나왔는데 표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은 대통령, 2번째 얻은 사람은 부통령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적인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1804년에 대통령, 부통령을 따로 하자. 한꺼번에 해서 2등을 부통령으로 하지 말고 따로 하자라는 것으로 이제 개선이 됐다가, 그리고 지금은 아예 대통령하고 부통령은 팀이죠. 당의 팀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력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은 군사력으로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 군사력을 파견할 수 있는 나라의 대통령 이런 거죠. 원래 헌법에 의하면은 의회가 더 강합니다. 의회가 더 강한데 역사가 지나면서 미국의 경제력도 1등, 군사력도 1등 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군사력을 활용하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으로 이제 인식이 된 것이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1등 된 것은 대략 1870년으로 칩니다. 근데 미국이 패권국이 된 것은 1945년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력 1등이 된 후에도 7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패권국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만 가지고선 안 돼요. 즉 군사력이 강해야 패권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역사를 미국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국회가 선전포고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총사령관인데 대통령은 선전포고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국회에서 선전포고하는 걸 기다리다 보면은 급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전쟁 양상도 바뀌고 그러죠.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군사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군사력을 보내고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선포가 되기도 전에. 그 필요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지금도 전쟁 선언, 그러니까 선전포고권은 지금도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선전포고 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이 먼저 군사력을 보낸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미 가서 싸우는데 지금 선전포고하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1945년 이후에 미국이 전쟁을 수십 회를 했지만은 선전포고를 하고 한 전쟁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13곳의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인데 뭐 지방법원 판사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종신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성향의 판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면 그 판사는 몇십 년을 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명했던 판사 중에서는 30년 이상 대법원 판사직에 있던 사람도 2명이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9명 중에서 2명을 이제 임명을 했죠. 그 4년 사이에. 근데 요번에 그 판사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금 또 임명을 하려고 그러죠. 3명을 임명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이 3명을 전부 보수로 임명해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50대니까 뭐 그냥 80까지 산다 치면은 앞으로 30년을 그 보수가 이제 미국 대법원을 장악하는, 그래서 그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또 이제 막강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미 2명을 임명했는데 현재 3번째 에이미 C 바레트라는 아주 그 괜찮은 그 여자 판사인데 그 사람을 지금 이제 뭐 상원에서는 인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3명을 판사로, 대법원 판사로 임명하는 뭐 그런 권리를 이제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재 대법관 지명자 보는데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진보적인 그 긴스버그라는 대법관이 병으로 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상당히 보수적인 에이미 바레트라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끼우는 거죠. 대법원이 보수로 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아직 네가 대통령이지만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을 임명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그래서 이제 또 야단이 나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아직 선거가 있지만은 그래도 임기가 내년 1월 20일 끝나니까 그 사이에 임명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런 일이 또 미국의 아주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저희가 그 선거 얘기를 뭐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간단히 지금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 상황 보는데 미국에도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공화당원은 가서 투표하는 걸 좋아하고 민주당원은 집에서 편지로 보내는 걸 좋아한다. 공화당원은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민주당은 다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안 끼고 다니죠. 바이든은 항상 끼고 다니고, 바로 그 스타일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 보니까 뭐 우편 투표가 보통 많지가 않대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는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공화당이 더 많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더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우편 투표에서는 자기네들이 당연히 이길 거고, 그리고 그날 가서 하는 투표까지 다 했을 때도 자기네들이 우편 투표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편 투표의 상당량이 공화당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주 같은 데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몇천 표 차이로 지금 앞서기 시작했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0년 10월 20일 오전 9시 보니까 우편 투표,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 뭐 이게 그 카운팅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는 종교가 반드시 개입이 되는데 요번에도 미국의 그 에반젤리칼들이 이제 트럼프 쪽으로 끼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 사람들을 아주 기분 좋은 말을 한 거예요. 마스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은 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보스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보스를 그냥 막 번역하면 두목님이 되는 거예요. 두목님, 대장님,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뭐 막 그 열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보고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길래 나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자기는 거기에 근처도 못 간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최근에 미국 선거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 민주당일 줄 알았는데 공화당이 더 많다라는 얘기는 민주당이 열정적으로 투표하러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사람들은 11월 3일 날 현지에 가서 투표하겠다라고 지금 다 뭐 벼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데이터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민주당인데 젊은 사람들 투표율이 아주 낮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서
바이든을 투표할 것이라고 민주당 쪽은 기대했는데 아주 투표율이 저조하다 하는 것이 뭐 또 지금의 그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에는 말이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무슨 당이요? 그러면은 뭐 거의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20년 만에 2004년 이래 처음으로 당신은 무슨 당이요? 그러면 공화당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그 놀라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건 뭐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건데, 귀하께서는 자신을 어느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20년 9월 14일에서부터 28일 사이에 이제 여론조사한 건데, 나 공화당이요가 28%, 나 아무데도 안 속해 있어요가 42, 나 민주당이요가 27. 그래서 참 공화당이 이 숫자상으로 더 높게 나오는, 이거는 거의 좀 뭐라고 그럴까요? 비정상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맞붙었을 때, 그때 바로 4년 전 9월 14일에서 28일입니다. 4년 전은 공화당 27, 무당파 40, 민주당 32. 그러니까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5% 많을 때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트럼프가 확실히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200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제 발표했죠. 그 뭐 이제 다른 해도 보면은 2016년에 지금 말했듯이 공화당이 27, 민주당이 32, 5% 밀리는데도 공화당이 이겼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오바마 나왔을 때, 그때는 민주당이 5% 더 많았습니다. 공화당 30%, 민주당 35%. 당연히 이제 오바마가 그때는 이겼죠. 2008년에도 오바마가 33, 34, 민주당이 더 많았을 때 이겼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부시가 공화당이 34%, 민주당이 37%, 더 적은데도 이겼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이 숫자가 항상 이길 때도 민주당보다 적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많다. 아주 이변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난 민주당이오라고 그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고, 젊은 사람, 열렬하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하러 안 가고, 이런 현상. 그리고 민주당이 먼저 투표하는데 이번에는 공화당이 더 많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안 나갔다는 소리죠. 공화당은 보통 나가는 것만큼 나가는데 민주당이 열렬히 가서 사전투표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또 조기 투표하고 우편 투표 지금까지 나온 걸 가지고서 이제 계산해 봤더니 10월 19일 현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 326, 조 바이든 212. 이거는 먼저 투표한 거를 보고한 거예요. 사전 투표. 예. 현재 진행 중인 조기 투표, 우편 투표 참여율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이건 텍사스 주인데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기자들이 뭐 잘못 알고 썼는데, 우편 투표가 많은 걸 보니까 트럼프가 불리하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거로 지금 나오고 있죠. 각 주별로 보면은. 필라델피아에는 큰 대학이 3개나 있다. 필라델피아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찍는 주입니다. 큰 대학이 템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고, 드렉셀이라는 대학이 있고, 펜실베니아 대학이 있고, 라스알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타운에 가면 18에서 29살짜리들이 많이 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16년에는 23.1%가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11.7%가 투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 떨어졌습니다. 비율이. 바로 이런 것들이 트럼프 쪽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뭐 언제든지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4년 전에 선거하기 11일 전, 그러니까 지금 무렵쯤 됩니다. 그때 로이터 통신이 어떻게 보도했느냐. 힐러리가 사전 투표에서 무려 15%를 앞서고 있다. 오하이오, 아리조나, 이거는 이제 경합주에서는 물론 조지아, 텍사스, 이거는 당연히 공화당주인데 거기에서도 앞서고 있다. 그래서 총평 결과 힐러리가 선거인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당선이 확실한 가도에 올라섰다. 참 이런 그 대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게 이제 4년 전 이 무렵에 나왔던 로이터 통신하고 입소스 서베이, 거기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거 상당히 그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었다. 그런데 그때 그 틀린 것을 한번 보면은, 그때 이제 여론조사가 펜실베니아에서 힐러리가 8.6% 우세, 미시간에서 7.7 우세, 오하이오가 2.4 우세인데 실제 보니까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0.7 우세,
미시간에서 0.2% 우세, 오하이오에서 8.3% 우세. 그래서 그 오차 평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9.3% 앞서고 있다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2020년에는 펜실베니아에서는 7%, 미시간에서는 6.7, 오하이오에서는 0.6으로 0.6% 차이로 바이든이 앞서는 거로 나오는데 4년 전 기준으로 치면은 9% 이상 앞서야지 비기는 겁니다. 뭐 이게 숫자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그 정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것은 그 미국의 선거제도가 이제 그 주 뭐 이런 것들 뭐 인구를 상징하는 하원 그리고 주를 상징하는 상원 그래갖고 인구 사람 숫자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선거인단하고 파퓰러 보트 숫자가 항상 틀리게 되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여론조사도 하기도 엄청나게 어렵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이겼는데 카운티별로 했을 때는 미국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이죠. 거의 대부분이 공화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주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10월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이제 조그만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인데 그 LA의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시죠.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 형편없는 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뉴포트 비치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LA 바로 아래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트럼프를 환호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 한 분이 그 LA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최근에 30만 명 넘었다는 거를 이제 축하하는 그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그 현지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미국 환자들과의 면담을 포함한 저의 길거리 여론조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00석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과학적인 조사는 아닌데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다 트럼프 쪽으로 이제 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캘리포니아도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지금 현재 과학적인 조사 결과는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민주당으로 남을 거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뭐 전해주신 선배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민주당이 그래요. 민주당 사람들이 학벌이 더 높지 평균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이 대부분 민주당입니다. 야, 저 무식한 놈들 지금 평균 도는데 말이야. 마스크도 안 끼고 나가서 소리 지르고 저게 뭐냐. 이게 사람이 길거리에 많아 보이면은 길거리에서 보이는 거가 다니. 우리는 말이야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그 저 못 배운 것들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트럼프 보려고 막 가서 만세 부르고 떠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집에서 점잖게 인터넷으로 하지. 그래서 누가 그 공화당의 이벤트 민주당의 이벤트를 이게 내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동기간 같은 기간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트럼프의 이벤트에 접속했던 사람이 246만 1000명 같은 기간 동안 민주당의 이벤트에 접속했던 사람이 77,500명 246만하고 77,000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은 너희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너희들은 다 인터넷으로 한다며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숫자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는데 바이든이 유세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인데 사람이 안 나와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다.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자동차 30대 놓고 연설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플로리다에서는 라틴계 시민들이 자동차 3만 대 끌고 나와서 트럼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뭐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차이가 난다. 결정타가 지금 하나 터졌는데 바이든의 아들이 조금 문제가 많은 친구입니다. 자기 아버지 외국 갈 때 따라다니면서 가서 그 장사를 했는데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 것을 아버지의 그 후광을 얻어서 투자도 받고 월급도 받고 취직도 하고 그거가 최근에 이 친구 그 이메일 그 뭐 하드디스크 이런 것이 뭐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뭐 FBI에서 수사까지 하고 성질 급한 일부 사람들은 그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을 감옥에 보내야 되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조 바이든은 자기는 하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헌터 바이든이 우리 아버지한테도 10%는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돈을 뭐 더 받아낸 그것이 이메일로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대선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선거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요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이런 식의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하고 미국의 대통령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오늘은 뭐 재미 삼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보셔도 되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이 500척짜리 해군을 만들려고 한다 하는 강대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죠. 군사적인 측면에서조차 그 얘기를 다음에 또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